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 여기가 정말 한국이야? 일본보다 훨씬 좋잖아. 15년째 스위스 항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 프랑크 슈미트가 이런 승객들의 감탄사를 들을 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지난달 스위스 취리히 최상류층 중년 여성 6명을 모시고 일본 쇼핑 투어를 위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태풍으로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하게 되면서 제 승무원 인생 15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인 장면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한국은 일본 옆 작은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던 스위스 부유층들이 한국 땅에 발을 디딘 지 단 5분 만에 서로 이렇게 속삭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뭘 몰랐던 거지? 인천공항에서부터 시작된 충격의 연속, 새벽 2시에도 안전한 서울거리, 그리고 스위스를 능가하는 각종 시스템들을 경험한 이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저희 항공편을 담당했던 승무원 프랑크가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15년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 승객들이 비상 착륙을 이렇게 기뻐한 적은 처음이었다고 말이죠. 도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했기에 이들의 인생관이 이렇게 송두리째 바뀌게 된 걸까요?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취리히에서 온 엘리자베트 밀러입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제약회사 덕분에 평생 풍족하게 살아왔고 전 세계 어디든 가고 싶은 곳은 다 가봤다고 자부하던 사람입니다. 특히 유럽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던 저였기에 작년 가을 한국에서 겪은 일들은 제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저희가 계획한 여행은 일본의 유명 온천지를 돌며 마음껏 쇼핑을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취리히와 제네바 일대의 오랜 친구들 6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우정 여행이었습니다. 모두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의 연배로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면서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가지 못했던 것을 만회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저희는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를 거쳐 유명 백화점과 온천 리조트를 돌며 마음껏 돈을 쓸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처지에서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디서 무엇을 사야 의미가 있을지, 어떤 경험이 정말 특별할지를 고민하는 편이었죠. 일본은 그런 면에서 완벽한 선택지로 보였습니다. 정교한 서비스와 고급스러운 쇼핑 문화로 유명했으니까요.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나 봅니다. 비행 중에 승무원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일본을 강타해서 모든 주요 공항이 폐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한국 인천공항으로 비상 착륙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저희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었거든요. 더 솔직하게 말하면 저희는 한국을 일본에 비해 한 단계 아래의 나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유일하게 유럽 수준에 근접한 문명국이고 나머지는 아직 발전 중인 나라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첫 번째 놀라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공항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취리히 공항도 유럽에서는 큰 편에 속한다고 생각했는데 인천공항은 그보다 몇 배는 큰 것 같았습니다. 천장이 높고 통로가 넓어서 웅장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설의 현대적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반짝반짝 빛나고 깨끗했습니다. 바닥부터 벽면까지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오래된 공항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마치 미래 공항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입국 수속을 기다리면서 더욱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어온 외국인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공항 직원들이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두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체계적인 대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독일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 실제로 나타났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분은 저희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인 절차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희처럼 연세가 있는 승객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천천히 정중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해했는지 확인까지 해주는 세심함을 보였습니다. 입국 수속 과정 자체도 매우 신속했습니다.
복잡한 서류나 까다로운 질문 없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각종 절차를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어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수화물을 찾는 곳에서도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주변이 넓고 카트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야 하는 저희를 위해 직원이 다가와 도움을 주겠다고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임시 숙박에 관한 안내였습니다. 서울 시내 호텔들을 여러 곳 추천해 주면서 각각의 특징과 장점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쇼핑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고는 주요 쇼핑, 지역과의 접근성까지 고려해서 숙소를 추천해 주는 전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제안도 받았습니다. 원래 예약되어 있던 일본 호텔 측과의 연락 업무까지 공항에서 대신 처리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맞춤형 서비스는 스위스의 어떤 공항에서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항 면세점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랐습니다. 규모가 취리히 공항 면세점보다 몇 배는 컸습니다. 브랜드도 훨씬 다양했고 가격도 유럽보다 저렴했습니다. 친구 하나가 농담으로 말했습니다. 일본 안 가도 여기서 쇼핑하면 될 것 같다고 말이죠. 공항을 나서면서 저희 일행은 서로 눈빛만 교환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희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라는 건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일들이 저희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시차 때문이기도 했지만 한국에서의 첫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호텔 조식 시간 전이었는데 출출함을 느꼈습니다. 프론트에 문의하니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이 바로 호텔 근처에 있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새벽 6시 30분 저희는 처음으로 서울 거리를 직접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호텔을 나서는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시민들, 출근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아침 운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거리의 청결함이었습니다. 전날 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청소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었고 보도도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스위스도 깨끗한 나라로 유명하지만 서울의 청결함은 그에 못지않았습니다. 식당에 도착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식당 안에는 이미 여러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신문을 보며 조용히 식사하는 중년 남성, 노트북을 펴놓고 작업하는 젊은 여성, 그리고 야근을 마치고 온 듯한 직장인들까지 모두 자연스럽게 새벽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메뉴를 보는 순간 가격에 깜짝 놀랐습니다. 김밥 한 줄에 3,000원, 라면이 4,000원 정도였습니다. 유럽 물가로 환산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 이 정도 식사를 하려면 최소 15유로는 필요한데 한국에서는 그의 3분의 1 가격에 식사가 가능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음식의 질이었습니다. 김밥은 속재료가 풍성했고 신선했습니다. 라면도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가격은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전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성비는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사장님의 서비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영어로 메뉴를 설명해 주시며 저희 입맛에 맞을 만한 음식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매운 음식을 못 드실까봐 순한 버전도 준비할 수 있다고 하시는 세심함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도 놀랐습니다. 6명이 배불리 먹었는데 총 비용이 5만 원도 안 되었습니다. 유로로 환산하면 35유로 정도였습니다. 스위스에서 같은 수준의 아침 식사를 하려면 최소 100유로는 필요했을 것입니다. 식당을 나와서 거리를 더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7시가 넘으면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매우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모두가 신호를 지켰고
보행자들도 서로를 배려하며 걸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양보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가시는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배려 문화는 사회 성숙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했습니다. 편의점에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새벽에도 운영되는 편의점이 신기했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치 작은 백화점에 온 것 같았습니다. 진열된 상품의 종류가 정말 다양했습니다. 음료수만 해도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즉석식품들도 신선해 보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편의점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택배 발송, 공과금 납부, 은행 업무까지 가능했습니다. 스위스 편의점은 그저 간단한 식료품만 파는데 한국 편의점은 작은 종합 서비스 센터 같았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현금 인출기는 기본이고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도 편의점에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콘서트 티켓까지 편의점에서 출력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런 편리함은 시민들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꿨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편의점 직원과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 사회의 안전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여성 직원이 야간 근무도 자주 한다고 했는데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치안이 너무 좋아서 밤에 일하는 것도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몇 년째 야간 근무를 하고 있지만 위험한 상황을 겪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손님들도 모두 예의 바르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회 안전성은 정말 부러운 수준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또 다른 편의점들을 발견했습니다. 100m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각각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들이 경쟁하듯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편의점 밀도는 시민들의 생활을 얼마나 편리하게 만들어주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각 편의점마다 특색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곳은 커피가 맛있기로 유명하고 다른 곳은 도시락이 신선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이런 차별화된 서비스는 치열한 경쟁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소비자들에게는 더 나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단 2시간도 안 되는 짧은 산책이었지만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졌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사회 시스템, 완벽한 치안, 저렴하면서도 질 높은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사회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새벽 산책 경험을 이야기해주자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다음번에는 함께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 아침이 시작되었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저희는 본격적인 서울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호텔 컨시어지가 추천해준 대로 지하철을 이용해 명동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주로 자가용이나 택시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순간부터 놀라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역사 내부가 생각보다 훨씬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고 벽면도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취리히의 지하철역도 나름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서울 지하철역은 그보다 훨씬 밝고 쾌적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역사의 규모였습니다. 하나의 역이 마치 지하 쇼핑몰 같았습니다. 상점들이 질서 있게 배치되어 있었고 각종 편의 시설들도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호텔 수준으로 깨끗했고 심지어 휴게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승강장으로 내려가니 더욱 감탄했습니다. 승강장이 매우 넓고 천장도 높아서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환기 시스템도 완벽해서 지하에 있다는 느낌이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상쾌하고 쾌적했습니다. 승강장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승객들의 질서 의식이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지만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그려진 승차 위치 표시를 따라 두 줄로 서 있었고 새치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광판을 보며 또 다른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다음 열차가 몇 분 몇 초 후에 도착하는지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시간에 정확히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정시성은 스위스 철도 시스템에 버금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했을 때 승객들의 행동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모든 사람들이 양쪽으로 비켜서서 내리는 승객들을 기다렸습니다. 내리는 사람이 모두 나간 후에야 질서 있게 탑승했습니다. 밀치거나 서두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하철 내부도 놀라웠습니다. 매우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좌석에 낙서나 손상이 전혀 없었고 바닥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손잡이들도 반짝거렸고 창문도 투명했습니다. 에어컨도 적절하게 작동해서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승객들의 배려 정신이었습니다. 저희가 탑승하자마자 젊은 남성 한 분이 자리를 양보해 주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다음 역에서 임산부가 탑승했습니다. 그 순간 여러 명의 승객들이 동시에 자리를 양보하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 앉아있던 대학생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또 다른 역에서는 휠체어를 탄 승객이 탑승했습니다. 역무원이 나와서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다른 승객들도 자연스럽게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음악을 들을 때도 이어폰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예의가 자연스럽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몇 개 역을 지나면서 다양한 연령대의 승객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어르신들까지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며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나 마찰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화목한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어르신들에 대한 젊은이들의 자연스러운 배려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신 할아버지가 탑승하자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즉시 일어나서 자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고맙다며 인사하시자 젊은이도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며 한국 사회의 교육 수준과 도덕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시민의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교육과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명동역에 도착해서 지상으로 올라가면서도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지하 상가의 규모와 시설 수준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연광과 같은 조명으로 밝게 밝혀져 있었고 공기 순환 시스템도 완벽해서 전혀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상점들의 진열과 관리 상태도 놀라웠습니다. 모든 가게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통로도 넓어서 휠체어나 유모차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었습니다. 각 점포의 직원들도 외국인인 저희를 보고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으며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습니다. 지하 상가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출입구도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곳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계단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도 쉽게 이동할 수 있었고 각 출구마다 주변 지역에 대한 안내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처음 오는 사람도 길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한 첫 경험을 통해 한국 사회의 성숙도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 완벽한 시설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라면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동 거리를 둘러보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함께 온 친구 중 하나인 마르가레테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65세의 마르가레테는 평소 소화기 계통이 약해서 가끔 이런 증상을 보이곤 했지만 이번에는 유독 심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체증이나 여행 피로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고 마르가레테는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저희는 즉시 병원을 찾아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다행히 명동 거리에서 만난 한 시민이 저희 상황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분이었는데 즉시 119에 신고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까운 대형 병원까지 안내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자발적인 도움에 감동받았습니다. 119에 신고한 지 불과 5분도 안 되어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이런 신속한 대응에 첫 번째로 놀랐습니다. 스위스에서도 응급 서비스가 빠르다고 자부했는데 한국의 대응 속도는 그에 못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구급차가 도착하자마자 보여준 전문적인 대응이었습니다. 구급 대원들이 마르가레테의 상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응급 처치를 하는 모습이 매우 전문적이었습니다. 혈압과 맥박을 재고 간단한 진찰을 통해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특히 65세라는 나이를 고려해서 더욱 세심하게 처치하는 모습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구급차 내부 시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신 의료 장비들이 완비되어 있었고 이동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었습니다. 구급 대원 중 한 분은 간단한 영어로 환자의 상태와 이동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어서 동행하는 저희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두 번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이라는 곳이었는데 응급실의 규모와 시설, 수준이 유럽의 어떤 병원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현대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응급실 내부가 호텔 로비처럼 쾌적했습니다. 각 구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환자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대기 공간도 편안했고 안내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접수 과정에서 세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온 외국인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국제진료센터라는 곳에서 직원이 즉시 나와서 독일어로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 의료보험 처리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런 외국인 환자 대응 시스템을 갖춘 병원은 유럽에서도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유럽 병원들은 외국인 환자에 대한 별도 시스템이 없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료 대기 시간도 예상보다 짧았습니다. 응급실이라 많은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중증도에 따른 분류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해서 마르가레테는 15분 만에 진료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기하는 동안에도 간호사들이 주기적으로 환자 상태를 확인해 주어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를 만났을 때 네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아기내과 전문의가 직접 응급실로 내려와서 진료를 해주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보통 응급실 의사가 1차 진료를 하고 필요시 전문의에게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처음부터 전문의가 직접 진료에 참여했습니다. 의사의 전문성도 놀라웠습니다. 독일에서 연수한 경험이 있어서 의학 용어를 독일어로도 설명해 줄 수 있었습니다. 마르가레테의 병력을 자세히 물어보고 현재 복용 중인 약물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진료는 유럽 병원에서도 받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다행히 검사 결과는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여행 피로와 급작스런 식단 변화로 인한 일시적인 소화불량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며칠간 주의 깊게 관찰하면 충분히 회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처방전을 받는 과정에서 약사가 환자의 나이와 기존 복용, 약물을 고려해서 약물 상호작용까지 꼼꼼히 확인해 주었습니다. 스위스에서 복용하던 약물 목록을 보여드리니 각 약물의 성분을 분석해서 새로 처방된 약과의 병용 가능성까지 검토해 주었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복약 상담은 유럽의 대형 병원에서도 쉽게 받기 어려운 서비스였습니다. 약사가 각 약물의 효능과 부작용, 복용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독일어로 번역된 복약 안내서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스위스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복용할 수 있도록 여분의 약까지 처방해 주는 세심함이었습니다. 여행 중 갑작스런 응급 상황임을 고려해서 충분한 양의 약물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병원 직원들의 친절함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의사부터 간호사, 검사기사, 약사, 심지어 청소 직원까지 모든 사람들이 외국인 환자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는 번역 앱을 활용하거나 몸짓으로라도 소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65세라는 나이를 고려해서 천천히 정중하게 대해주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르신을 공경하는 한국 문화가 의료 현장에서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병원 시설 전체의 청결도와 관리 상태도 놀라웠습니다. 복도와 화장실은 물론이고 모든 공간이 호텔 수준으로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았고 공기 정화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였습니다. 의료진들이 단순히 질병 치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검사 과정마다 자세히 설명해주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관심은 어떤 최첨단 의료 장비보다도 환자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마르가레테도 치료를 받으면서 한국 의료진들의 전문성과 인간적인 따뜻함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면서 저희 모두는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위스에도 훌륭한 병원들이 많지만 이런 수준의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환자에 대한 배려와 합리적인 비용 구조는 스위스가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느꼈습니다. 마르가레테의 건강이 회복된 후 저희는 본격적으로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들을 탐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호텔 컨시어지가 추천해준 코엑스몰과 강남 지역을 둘러보면서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놀란 것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지하철 요금부터 시작해서 택시 호출, 음식 주문, 쇼핑 결제까지 현금이나 카드 없이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디지털 결제 시스템의 발달 정도는 스위스보다 훨씬 앞선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QR코드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메뉴를 보는 것부터 주문, 결제까지 모든 과정이 스마트폰으로 가능했습니다. 언어 장벽 때문에 주문이 어려울 수 있다고 걱정했는데 QR코드를 스캔하면 다국어로 번역된 메뉴를 볼 수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관광지에서도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장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여러 언어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매우 유용했습니다. 별도의 가이드북이나 오디오 가이드 없이도 충분히 관광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길찾기 앱의 정확성에도 감탄했습니다. 복잡한 서울 시내에서도 정확한 경로를 안내해 주었고 실시간 교통 상황까지 반영해서 가장 효율적인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 환승 정보까지 세세하게 안내해 주어서 처음 온 외국인도 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실시간 번역 기능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한글 간판이나 메뉴를 비추면 즉시 독일어로 번역되어 화면에 표시되었습니다. 번역의 정확도도 상당히 높아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코엑스몰에서 체험한 다양한 디지털 기술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서 인공지능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고 원하는 매장의 위치와 세일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스마트 쇼핑몰 시스템은 유럽에서는 아직 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무인 계산대 시스템도 매우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바코드를 스캔하고 결제하는 과정이 매우 직관적이었고 연세가 있는 저희도 쉽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문제에 대비해 직원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서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면서도 기술의 발달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앱으로 호출한 택시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도착했고 기사님과의 의사소통도 번역 앱을 통해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결제도 앱을 통해 자동으로 처리되어 현금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택시 내부의 디지털 시스템이었습니다. 목적지까지의 경로와 예상 소요 시간, 그리고 실시간 교통 상황까지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쇼핑을 할 때도 기술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매장에서 본 상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호텔로 배송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지점의 재고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원하는 상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상현실 체험 공간에서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궁궐을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었는데 마치 실제로 조선시대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기술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는 교육적 가치도 높고 흥미로웠습니다. 로봇 카페에서의 경험도 신기했습니다. 로봇이 직접 커피를 만들어주는데 맛도 일반 바리스타가 만든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문부터 제조, 서빙까지의 전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었지만 고객 서비스는 전혀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도 디지털 기술의 발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인 저희도 간단한 절차만으로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환전이나 송금 같은 복잡한 업무도 기계를 통해 쉽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생체 인식 기술의 활용이었습니다. 지문이나 얼굴 인식을 통해 보안이 강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술은 편의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높이는 훌륭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료진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마르가레테가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본 것인데 모든 의료 기록이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의사들 간의 정보 공유가 매우 원활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실수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도 디지털 서비스가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각종 민원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었고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예약 시스템도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는 시민들의 편의를 크게 높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 모든 기술들이 사용자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복잡한 기술이지만 일반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는 사용자들도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된 설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실수를 줄이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현대적인 면모에 감탄하고 있던 저희에게 호텔 컨시어지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도 체험해 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경복궁과 창덕궁, 그리고 북촌 한옥마을을 둘러보는 일정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에 살면서 수많은 궁궐과 성들을 봐왔기 때문에 아시아의 전통 건축물이 얼마나 인상적일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경복궁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런 선입견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경복궁의 규모부터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배치와 조화가 매우 정교했습니다. 각 건물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으면서도 각각의 기능과 위계가 명확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궁궐 설계는 유럽의 어떤 궁전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건축 기술의 정교함이었습니다. 못을 하나도 쓰지 않고 나무만으로 이런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어낸 기술력에 감탄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보며 조선시대 장인들의 실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궁궐 내부의 장식과 색감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화려하면서도 품격이 있었고 각 색깔마다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설명을 들으며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청이라고 하는 전통 색칠 기법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건물을 보호하는 실용적인 기능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화의 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더욱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각 건물의 용도와 역사적 배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 그 내용이 매우 전문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특히 조선 왕조의 통치 철학과 유교 문화가 궁궐 건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왕의 일상과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국사에 전념했다는 조선의 왕들, 그리고 신하들과의 토론을 통해 정치를 해나간 방식 등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근면성과 합리적 사고는 현대 한국 사회의 발전 원동력과도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창덕궁의 후원에서는 또 다른 감동을 받았습니다. 인공적으로 조성된 정원이지만 자연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연못과 정자 그리고 주변의 나무들이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이런 조경 기술과 미적 감각은 유럽의 어떤 정원과 비교해도 손색 없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살리면서 인공적인 요소를 최소화한 설계 철학이었습니다. 유럽의 정원들이 기하학적이고 인위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면 한국의 전통 정원은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에서는 전통 가옥의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한옥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조상들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온돌이라는 전통 난방 시스템은 효율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기술이었습니다. 마당을 중심으로 한가옥 배치도 가족 간이서 저희 일행은 서로 눈빛만 교환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희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라는 건 말입니다. 전통 문화 체험으로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후 저희는 현대 한국의 도시 계획 기술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호텔 컨시어지가 한강공원을 강력히 추천해 주어서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강의 양쪽으로 끝없이 펼쳐진 공원과 산책로, 그리고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의 조화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제네바 호수나 취리히 호수도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한강의 웅장함은 그와는 차원이 다른 스케일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체계적으로 설계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였습니다. 보행자 전용 구역과 자전거 전용 구역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어서 안전했고 각 구역의 폭도 충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심한 설계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느꼈습니다. 공원 곳곳에 설치된 운동시설들도 놀라웠습니다. 각종 운동기구들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는데 그 종류와 품질이 상당했습니다. 유산소 운동기구부터 근력 운동기구까지 다양하게 갖춰져 있어서 헬스장에 갈 필요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공공시설들의 관리 상태였습니다. 모든 운동기구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고장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공공시설 관리는 높은 시민 의식과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강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공 자전거 시스템이었습니다. 따릉이라는 이름의 자전거를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하게 대여할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인 저희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고 자전거의 상태도 매우 좋았습니다. 이런 공유 경제 시스템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정착되어 있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한강을 따라 달리면서 서울의 도시 계획 기술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강을 중심으로 양쪽에 고층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고 각 다리마다 고유한 디자인으로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홍수 방지 시설들이었습니다. 한강의 수위 변화에 대비한 체계적인 제방과 배수 시설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런 방제 시설들이 공원의 아름다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기능적으로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한강공원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여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가족들, 피크닉을 즐기는 연인들, 낚시하는 어르신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조화롭게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모든 활동이 매우 질서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도 없었고 시끄럽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높은 시민 의식 수준은 정말 부러웠습니다. 공원 내 편의 시설들도 완벽했습니다. 화장실은 호텔 수준으로 깨끗했고 식수대와 휴게 시설들도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을 배려한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모든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와 식당들도 강변 경치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강을 바라보며 식사할 수 있는 테라스들이 매우 로맨틱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공원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도록 조화롭게 배치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야간 조명 시설도 놀라웠습니다. 해가 지면서 한강의 야경이 펼쳐지는데
각 다리와 건물들의 조명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야간 경관 조명은 단순한 장식을 넘어서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시설들이 24시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늦은 밤에도 조깅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특히 여성들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혼자서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 안전성은 정말 부러운 수준이었습니다. 한강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쓰레기를 주워서 분리수거하는 사람들, 화단을 가꾸는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공공시설을 소중히 다루는 모든 시민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시민의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설들이었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설, 빗물 재활용 시설, 그리고 생태 친화적인 조경까지 모든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해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한강에서의 하루를 통해 한국의 도시 계획 철학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 보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장기적 관점의 도시 계획은 정말 부러웠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이 모든 시설들이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운동시설, 문화시설, 휴게시설까지 모든 것을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공공 서비스의 질과 범위는 스위스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한강에서의 경험을 통해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발전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 환경 보호, 사회 통합까지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3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 모두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서도 계속 한국에서의 경험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믿기 어려운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마지막까지 한국의 완벽한 시스템을 경험했습니다. 면세점에서 마지막 쇼핑을 즐기면서 저희는 서로 약속했습니다. 스위스로 돌아가면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말이죠. 스위스에 도착한 후 첫 번째 일은 가족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이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발전한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저희가 찍어온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니 그제서야 믿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취리히 골프클럽에서 열린 정기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평소처럼 최근 여행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의 한국 이야기가 시작되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6명이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특히 마르가레테가 한국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험을 이야기하자 모든 사람들이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의료비가 스위스의 10분의 1이면서 서비스는 더 좋다는 이야기에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골프클럽 회장님이 저희에게 특별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다른 회원들에게도 한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2주 후 클럽하우스 대강당에서 열린 강연에는 1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강연에서 저희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공항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의료 서비스, 교통 시스템, 시민의식, 그리고 전통 문화까지 모든 분야에서 받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특히 사회 안전성과 시민들의 배려, 정신에 대한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감동받았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질문 시간이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분들이 한국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 진지하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취리히 지역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각종 사교 모임에서 한국 이야기를 해달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부인회, 로타리 클럽, 경제인 모임에서까지 한국에 대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언론의 관심이었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이어서 전국 일간지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취리히 일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문인 노이의 취르어 차이퉁에서 일면 기사로 저희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기사 제목은 한국의 기적이었습니다. 평생 유럽 우월주의를 믿어온 스위스 상류층이 아시아 국가를 이렇게까지 극찬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사가 나간 후 스위스 전역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매일 친구들과 지인들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모두 한국 여행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들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스위스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것은 실제로 한국을 다녀온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다녀온 분들이 하나같이 저희보다 더 극찬하며 돌아왔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주변 사람들도 한국의 팬이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을 즐기고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행사마다 저희 지인들이 참석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시아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입니다. 예전에는 유럽이 세계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열린 마음가짐이 저희를 더 풍부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의 3일간의 경험이 저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한 여행을 넘어서 세계관의 전환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알게 된 것이 저희 인생의 가장 큰 행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때의 감동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받은 첫 번째 감동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순간까지의 모든 경험들이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해 진정한 선진국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위대함은 높은 건물이나 첨단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저희도 한국과 스위스를 잇는 작은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스위스 부유층이 한국 체험 후 충격받은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